장례학 결혼 3강. 오늘은 일부 장례의 의미와 기능 중에 3장 장례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표준교재이고요. 장례조사 국가자격 표준교육조재입니다. 장례의 역사적 변천 14페이지예요. 자,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장례의 의미와 기능 중에 장례의 역사적 변천인데요.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신석기 시대는 한국의 무덤이 점점점 나타난 시기고, 청동기 시대는 지성묘라고 그러죠. 고인돌이 생성되었고요. 초기 철기 시대에는 돌널무덤, 독무덤, 운무덤, 널무덤, 고인돌, 덧널무덤, 돌무지무덤, 화장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삶과 죽음을 단절로서가 아니라 연속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죽어도 또 다른 세상에 다시 가서 산다고 봤죠. 고대인들은 유한한 생명의 관념적 연장 형태로서의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만은 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데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시신의 머리를 해가 뜨는 동쪽에 두며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몸은 꼿꼿이 펴서 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주위에 돌을 둘러서 이를 보호하려고 하였고, 돌 화살촉이나 토기를 묻어주고 죽은 뒤의 생활에도 불편 없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죽은 자를 슬픔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춤, 노래, 음악으로 영혼을 위로하여 즐거이 보냈습니다. 자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의 영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장군의 영혼은 나라를 진호하고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하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제사의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사후에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조상이 되어 후손과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례 의식을 치르고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장례를 거치지 않고 버려져 있다면 그 영혼은 방황을 계속하여 산자에게 어떤 재앙이나 고통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매장 불허를 최대의 형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매장 불허가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고 고통에 빠진 유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사고나 전쟁에서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버려졌던 시신을 해수하여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자와 관계 있는 산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의
선사시대의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적이나 유물, 고분을 통하여 당시의 사상이나 신앙, 풍습, 사회제도, 장묘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장법들은 주로 거성문화와 함께 돌을 쌓거나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방법이었죠. 평남 강서군 대성리에 있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유적을 발굴해 본 결과 변형 고인돌, 돌널무덤, 동무덤, 덧널무덤, 돌방무덤, 벽돌무덤, 운무덤, 민문이 토기시대의 주거지 7곳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운무덤에는 분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단장인 것과 합장인 것, 덧널무덤으로 여겨지는 것 등 종류가 다양하였습니다. 제10호묘는 남녀 2구가 서로 다른 구덩이에 매장되어 있어 특히 남성을 매장한 서쪽 무덤에서 세형 동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돌방무덤 제1호묘는 전후 2실의 돌방이 있고 뒷방 입구에 팔각주가 서 있습니다. 앞방의 서쪽 방에 주인공도, 동쪽 방에 우차와 주방도, 널길에 행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2호 묘에서는 벽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덤은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청동기 시대 이후로 무덤 형식이 다양해지고 역사 시대에는 각지에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로는 껴묵거리가 빈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서 고고학에서의 고분 연구 성과는 삼국시대의 그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고인돌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고인돌의 연구에서는 지하의 묘실 구조와 축조 방법에 따라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등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은 지상의 사면을 판석으로 막아 묘실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상석을 올리는 형식입니다. 남방식 고인돌은 지하에 묘실을 만들어 그 위에 상석을 놓고 돌을 개는 형식입니다. 개석식 혹은 변형 고인돌은 지하에 묘실을 만들었으나 남방식 고인돌과는 달리 돌을 개지 않고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형식입니다. 고인돌이 만들어진 문화적 연원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돌널 무덤이 지상화되어 고인돌로 발전하였다는 자생설과 만주 지방에 분포한 대석붕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설도 있고요. 남아시아의 거성문화의 유입으로 발생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인돌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포하나 황해도, 전라도에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한 곳에 수백 개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전북 고창에서 발견된 북방식 고인돌이 최남단의 것입니다. 남방식 고인돌은 전라도 지방에 밀집 분포하며 경상도와 충청도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개석식 고인돌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많은 고인돌에서는 유물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합니다. 고인돌이 쇄골장 혹은 2차 장용 무덤일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쇄골장은 임시 안치를 하고 육탈이 된 후에 뼈만 골라서 이장하는 것, 2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다시 추려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죠. 고인돌 축조에 필요한 거대한 돌의 운반에는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것이 족장 등 지배 계급들의 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애맥 기록으로 보면 당시에는 죽음과 질병을 동일시하여 매우 꺼리는 염기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집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보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수렵 및 목축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이고요. 당시의 장법으로는 시신을 주거로 사용하던 굴이나 지상에 덮어두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연적인 구릉지에 간단한 형태의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조개 껍질이나 흙을 덮어두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는 그 위에 돌을 쌓아두는 방법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옥조,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매장을 한 다음에 후일에 뼈만 추려서 나무로 만든 큰 곽 속에다 쇠골장을 합니다. 2차장이라고도 하지요. 가족 공동장을 지냈는데 길이가 10m쯤 되는 나무 덧널의 한쪽에 문을 달아두고 가족이 죽으면 다른 곳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서 덧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고인이 먹을 쌀을 곽의 입구에 넣어두었다는 것을 보면 계세사상의 관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뼈를 통한 부활과 재생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부여 사람이 죽으면 곽은 있어도 관은 없다고 했으며 사람을 죽여 순장시키는데 숫자가 많은 자는 10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죽으면 옷갑에 넣어 장사 지낸다라고 했고요. 순장 후 후장을 통한 계세 사상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장은 후하게 장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장례 기간이 길고 얼음 등으로 시신 보존 처리를 하였고요. 날 것과 익힌 것 등 재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상복, 의미의 흰 옷 등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례가 있었습니다. 곽이란 관을 담는 외곽을 의미하지만 석실묘나 돌널 무덤을 말할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긴 네모꼴의 구덩이를 파서 돌덩이나 깬돌로 네 벽을 쌓고 그 위에 몇 개의 뚜껑돌을 덮은 것으로 천정을 좁히기 위해 벽 위에 겜돌을 얹거나 벽을 오므린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물원에서 나타나는 다량의 유물을 껴묻는 후장과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들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을 통해 당시의 저승관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한 의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복의 의미를 가진 옷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상에 대한 인식과 숭배 사상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만에서는 장사 지낼 때 관 밖의 곽에 큰 새의 깃털을 꽂았습니다. 새가 영혼을 저승이나 천상으로 운반해가는 매개자로 여겼습니다. 깃털 대신 오리 모양의 토기가 부장품으로 낙동강 위역의 변한 진안 지역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장송에 우마를 사용하고 우마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로서의 후장풍습 때문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영혼을 지하의 세계에서 명계, 즉 천상세계로 운반해가는 매개동물로 보았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 석실안의 벽화를 그린 봉토분과 적석총의 안치, 백제 기단식 적석총과 토광, 목관, 석곽, 석실, 옹관 등을 이용하였고요. 신라는 목곽 위에 돌로 덮은 거대한 무덤인 적석 목곽군과 석실 봉토분의 주검을 안치하였습니다. 가야는 목곽과 석곽, 석실 봉토분이고요. 통일신라 시대는 석실분과 뼈아리에 유골을 담아 묻는 화장을 하였고요. 고려시대에는 대개 토광과 목관, 석곽, 석실을 이용하여 안치하였고 화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토광과 목곽, 석실 등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애종 이후에는 중국에서 도입된 주자가래의 예법에 따라 석회를 이용하여 만든 회곽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는데 이거를 회격무덤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토광에 주검을 안치하고 또는 화장 후에 봉환당에 봉환을 하고 또는 자연장 시설에 자연장을 하고 수목장 등입니다. 자, 고구려를 볼까요? 고구려는 부모나 남편의 초상에는 3년 동안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 동안 입었습니다. 자, 초상이 난 때로부터 초상을 치를 때는 모두 곡을 하고 울지만 장사 지낼 때는 춤추고 음악을 하며 죽은 사람을 보냅니다. 장사가 끝나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었던 의복과 거마를 무덤 곁에 놓아두었다가 장사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 집어 가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후 수의를 마련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인에게 예를 갖추어 치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기간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적 상장례와 상복 제도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혼인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후장한 것으로 보아 저승에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저승관념과 사생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도 다시래기 추자도의 산다이에서 보듯 죽음에 대한 역설적 표현은 결국 남겨져 있는 공동체 성원이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한 상주의 의례를 행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의도적 유의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숙하게 하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적석총, 적석총은 주검 위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이고요. 고구려 고유 묘제는 적석총입니다.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조성되어 온 무덤으로 압록강의 만주 쪽 지류인 훈광과 한국 쪽 지류인 독로강 유역에서 평양 지방에 이르는 여러 지방에 퍼져 있습니다. 5세기 이후로는 봉토분이 주로 축조되어 있지만 고구려 말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초기 적석총은 강변을 평지에 하천을 방형으로 깔고 그 위에 관을 놓은 후 다시 하천석을 덮은 것이었으나 점차 강가의 모래땅에서 더 육지 쪽의 대지 또는 산기슭으로 터를 옮기고 넷돌 대신 자른 할석을 써서 벽이 무너지지 않게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구축했습니다. 적석총의 외형은 주로 방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시설로는 수열식 석곽을 만들었고 그 묘실 바닥은 지표면보다 높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적석총은 남러시아 지방에서부터 시베리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남하하여 고구려 고분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집니다.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가 되면 중국계 석실분의 영향을 받아 통구지방에서도 적석총의 중심부에 갱도가 달린 석실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배계층의 적석총에 들어있는 석실은 부부를
합장하기 위해 쌍실로 만든 것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군총, 태왕릉, 천후총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적석총은 5세기 전반 평양천도 이후 차츰 쇠퇴하여 자취를 감춥니다. 봉토분. 봉토분은 둥글게 쌓아 올려 만든 무덤. 봉토분이란 갱도를 갖춘 행혈식 석실을 지상 또는 반지하에 축조하였고요. 그 위에 흙과 돌무지, 진흙, 숯, 재 등을 깐 뒤 흙으로 덮어서 분구를 축성한 구조 형식의 분묘입니다. 봉토분의 분구 형식은 적석총처럼 머리 잘린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으나 강석은 삼실총처럼 원형인 것도 있습니다. 봉토분 묘실의 구성을 보면 관을 안치한 현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갱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 두 번째 갱도 전실, 통로, 현실로 이루어진 이실묘, 방이 두 개라는 뜻이겠죠. 갱도 전실 및 전실 좌우에 딸린 측실, 통로, 한실로 이루어진 다실묘, 갱도가 묘실의 중앙에 달린 것, 좌우에 편제한 것 등. 석실의 벽면은 활석 등으로 구축한 후 그 벽면에다 석회를 발라서 완성한 것을 원래의 수법으로 삼고 있으나 말기에 와서는 강서구의 삼묘와 같이 네모바트하게 가공된 큰 판석을 세워서 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벽면은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과 곡면을 이룬 것이 있는데 이러한 벽면 처리의 두 형식은 축조 재료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천정 가교와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납작천정, 활천장, 모임 줄천정 등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천정 4기에 삼각형으로 받침돌을 놓아 그 공간을 점차 좁혀 올리고 맨 위에 판석 한 장을 올린 것으로 고려 고분만이 갖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봉토분은 낭낭이 멸망하고 고구려 귀족들이 평양지방으로 진출한 서기 4세기 전반부터 요동지방에 있던 중국의 봉토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입니다.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부터는 무덤의 양식이 봉토분으로 주류를 잡습니다. 이러한 봉토분 가운데는 석실 벽면과 천정에 그림을 그린 벽화, 고분은 지반의 21기, 평양 지방의 44기, 도합 65기이나 북한에서는 약 80여 기가 보여집니다. 벽화 고분은 축조 방법과 그림의 주제 및 변화 과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고요. 전기의 고분으로는 평면의 좌우에 측실이 달려있고 옆으로 긴 방형의 현실이 달린 T자형의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형은 네모지다는 뜻입니다. 그림 벽면은 벽면에 회치를 하고 마르기 전에 주, 황, 녹청, 황토 등 광물질 물감과 먹으로 윤곽을 그린 후 안료로 채색하는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안악 3호분인 동수묘와 덕흥리 분묘에서 볼 수 있는 부부초상, 사냥, 행렬, 실내 상황 장면 등을 담은 인물 풍속도가 주로 보입니다. 중기 때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전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용강과 퉁구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기 고분의 구조는 이실령이며 전기에서처럼 옆으로 긴 전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측실이 없어져 현실의 그것과 같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면은 T자형이 아니라 여자형입니다. 측실이 달린 중국식 전통에서 고구려식으로 정착하면서 전실이 작아져 부실처럼 되고 주인 내외의 초상도 주실의 벽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림 주제는 전기와 같이 부부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신상식의 정자상이 아닌 어떤 생활 장면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져 있고, 나머지 벽면 역시 생전의 기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자 그대로 풍속화 형식입니다. 후기에는 사신도가 주제로서 새로 나타나며 인당 초문을 비롯해서 불교 장식 무늬도 나타납니다. 벽화 내용으로 보아 불교 사상이 크게 반영되는 것도 중기 고분 벽화의 특색입니다. 후기의 고분은 구조적 단실묘가 대부분이며 갱도가 남벽 중앙에 열리는 모자형이고 현실 바닥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놓입니다. 이 시기의 무덤은 집안 사신총, 호남리 사신총, 진파리 1, 4호 분 등입니다. 벽화의 내용은 사신도 일색이며 사신도 배경에는 나무, 구름 등의 사실적인 것 외에도 해와 달, 북두칠성 등의 일, 월, 신선, 성신 등의 도교적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벽화 고분의 특색은 힘찬 성과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 고분을 개관하면 재래식인 적석총, 중국계의 봉토분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평지 무덤이라는 데서 경주의 적석 목각분과 같으나 북장묘라는 데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북장묘입니다. 북장묘. 봉토분에서는 방대형의 봉토형 봉토, 측실이 있고 전후로 연결되는 묘실의 구성, 벽화 장식 등 중국, 특히 한대 묘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세기 이후에는 구조, 벽화 양면에서 고구려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 수서에 따르면 백제의 상내 제도는 고구려와 같다. 그 때문에 특히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고구려의 유제와 같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그 나머지 친족들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는 것이다. 백제는 기원전 후 무렵 고구려 부여의 이주민들이 한강 위역에 세운 나라로서 낭랑이 멸망한 4세기 초부터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4세기 말경 고구려 광개토왕의 세력으로 공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538년 다시 부여로 수도를 3번이나 옮겼기 때문에 3군데의 고분 중심지가 있으며 각기 시대적 변천을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복을 입고 나머지 지역은 장사만 지내면 이내 복을 벗는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백제의 장례 풍습 역시 고구려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장례 풍습을 유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하여 그 뼈를 추려 땅속에 묻는 고로식 매장 방법은 불교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한성시대의 백제 고분들은 크게 적석총과 봉토분의 둘로 갈라지며 봉토분은 다시 석실분, 석곽분, 토광분, 옹관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적석총은 석촌동 일대 평지에 축초된 것들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분묘는 집안현 고구려 고분과 평북 자성강 하류역에 있는 분묘들과 축조 방법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적석총 묘제가 전래되어 백제 초기 지배층 묘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광묘는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아무런 시설 없이 피장자를 매장하는 순토광묘와 목곽을 갖춘 토광묘 등 두 형식이고요. 이 지역의 토광묘는 대개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목관을 매장하고 때로 동러를 곁들여 묻는 것으로 봉토에는 돌이나 기와를 표토 가까이에 한 겹 덮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성시대는 석실부는 남벽에 널기를 설치하고 이를 좁게 쌓아올려 한 장 또는 몇 장의 천정돌을 얹어 끝내는
형식과 합장이 가능하게 구축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한성시대의 무덤 양식은 토광묘, 석광묘 같은 묘제의 고구려식 적석총과 합장이 가능한 석실분이 퍼져들어 왔으며, 입지에 있어서도 처음 고구려식 평지 무덤에서 출발하여 남으로 내려갈수록 언덕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도를 공주로 옮기면서 고구려식 적석총은 없어지고 기역자형 석실묘와 장방형 석실묘가 한성시대에 이어서 계속 축조되고 중국계 전축분, 벽돌로 만든 거죠.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공주 부여지역의 장방형 석실부는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 판석으로 장방형의 묘실을 만들고 남쪽에 역시 판석으로 만든 갱도를 부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비시대 부여지방에는 기역자형 석실은 없어지고 연도 달린 상자형 석실뿐으로 되며 그것이 전북 일대에 퍼져나가지만 남원, 임실 등 소백산 접근 지역에서는 산맥 넘어온 가야식의 석광묘들이 나타납니다. 능산리, 동화총의 경우는 한 벽이 하나의 판석으로 상가형 석실로 벽면을 물갈이한 후 직접 사신도를 그렸습니다. 이 외에 옹감묘가 보이며 특히 영산강 하류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대형 옹관은 한 봉투 안에 합구식 옹관 여러 개를 합장하고 그 밖에 토기류를 부장하고 있습니다. 백제 묘제를 통관하면 횡열식 석실묘로 고구려와 통하고 공주지방의 터널형 전축분 같은 남조 묘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립된 매장 방법으로 온갖 묘가 영산강 하류에 모여있는 것도 백제 묘제의 특색입니다. 가야시대 가야 고분은 원삼국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야 지역에서 조성된 고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분포는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견됩니다. 지리산 너머 남원 임실 등 지에서도 확인되고 있고요. 가야 고분은 기본적으로 원삼국시대의 여러 무덤 형식을 계승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편천되었습니다. 고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은 대개 남쪽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구릉지대의 산마루와 경사진 기슭입니다. 가야 고분에는 토광묘, 옹관묘, 석관묘, 석광묘, 석실묘 등이 있고요. 토광묘는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는 무덤 형식으로 주로 김해, 부산, 등지의 낙동강 하류에서 발견됩니다. 이 매장 방식은 청동기 시대 말기에서 현대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장법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관묘는 나무로 짠 관 대신 독, 즉 항아리 하나를 단독으로 또는 두 개를 이어붙여 사용한 것으로 낙동강 하류의 김해, 부산, 창원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실부는 일반적으로 갱도가 달린 횡열식 고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횡열식 석실부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장을 위한 가족묘입니다. 가야 지역에서는 외래적인 묘제로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묘제가 있습니다. 석실분들은 대체로 평면 방형 또는 장방형의 현실을 부정형의 활석을 쌓아 올리고 그 두 장벽을 기울게 하여 터널형이나 돔형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천장석을 올려놓은 것으로 연도가 중앙에 있는 것, 한쪽 벽에 치우쳐져 있는 것 등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석실부는 고령, 과동, 김해, 양산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과동의 석실부는 연화분이 그려져 있는 벽화 고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묘제를 가진 가야 고분은 대체로 석관묘, 석광묘, 석실묘 순으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각 고분에는 조형 시기를 대표하는 각종 유물이 부장되어 있어 가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라에서는 관원을 사용하여 시신을 염습 후 치장하고 상복을 입는 복제가 시행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증왕 때는 제정 반포된 이 상복제도는
왕, 부모, 처자 모두 1년 동안만 상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고구려나 백제의 3년 상복제도와는 달리 그 기간이 단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불교 법식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장이 성행하였던 것, 많은 고로들이 경주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이 당시에는 화장한 후 뼈를 항아리에 담아 묻거나 혹은 바다에 뼈가루를 뿌리는 상골장법 등이 유행했습니다. 신라 가야지구의 큰 봉토, 즉 고총의 발생은 실질적인 왕국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경입니다. 국력의 신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경주 고분은 언덕을 이용하여 그 정상부에 무덤을 마련한 자연 분구묘로 고분 봉토의 거대한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거대한 봉토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봉토의 거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고분들은 평야지대로 내려와 신라의 특징적 고분인 대형 적성 목곽분을 만듭니다. 신라 시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널을 쓰고 염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듦, 왕이나 부모, 처자가 죽으면 1년 동안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고, 분묘를 치자하는 것은 사책의 비방만 남길 것이요 인력을 수고롭히면서도 죽은 혼령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 임종후 열흘이 되면 왕궁 밖들에서 불로 태워 장사 지내고 상복 입는 경중이야 규례가 있을 터이나 장례 절차는 힘써 검약하게 하라고 문무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호를 효성이라 하고 유언한 대로 법류사 남쪽에 불사르고 유월을 통에다 뿌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록으로 봐 시신을 염습하여 치장을 하고 복을 비는 복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불교 법식에 따라 일반인들도 화장이 성행하였습니다. 많은 고로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장을 한 후 뼈를 항아리에 담아 묻는 매장법이 유행하였습니다. 고로들은 지하의 얕은 깊이에 아무 구조 없이 발견되고 있고요. 두껍고 큰 항아리 속에 고로를 넣는 것, 석실묘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적성 목곽분은 삼국시대 신라 묘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조상으로 옥장용 석실을 기본으로 하는 고구려, 백제, 가야와 묘제와는 서로 다릅니다. 대체로 4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조형된 대형의 적성 목곽분들은 지하에 광을 파거나 혹은 지상에 목곽을 짜놓고 그 속에 목관과 부장품을 안치하고 목곽의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봉토를 씌운 것으로 경주지방 고신라의 특색이 있는 묘제입니다. 적석 목곽분은 외관이나 내부 매장시설 등에 따라 대체로 세 종류로 나뉩니다. 한 봉토 안에 매장시설이 하나만 있는 단곽식, 경주 시내에 있는 대형 고분, 금관총, 금령총, 천마총, 한 봉토 안에 여러 개의 매장시설이 있는 다곽식, 다곽식 중에는 2에서 6개의 매장시설이 들어있으나 황호동 16고분처럼 16개의 매장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곽묘는 가족묘로 백제나 고구려 고분같이 묘실이 있어 출입 용이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신라에서는 주인공, 사후의 가족들이 동일 봉토 안에 매장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다각묘가 생겨난 것입니다. 봉토를 잇대어 외형이 낙타 등이나 표주박을 갈라놓은 형태를 한 표형분이 있고요. 일명 쌍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적석 목곽부는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추가장이 안 되는 단광묘와 합장 또는 추가 매장을 할 경우 같은 봉투 안에 여러 개의 목곽을 배치하거나 바로 옆에 붙여서 또 하나의 봉분을 축조하는 경우 표형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황남대충이 대표적인 표형분으로 남분이 먼저 축조되고 그 후에 부인묘인 북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석 목곽분의 특징은 내부에 부장품을 넣는 것인데 이는 내부가 넷돌로 쌓은 적석부이므로 도굴이 어려워 부장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무덤으로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이 섞여 나타나며 화장묘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신라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신라의 전형적인 묘제는 적석 목곽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마총은 분구 자락에 돌로 쌓은 호석이 돌담 형식으로 들려 있습니다. 이렇듯 삼국시대의 다양한 묘제와 더불어 염습이란 말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 수의 개념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나타납니다. 고구려는 동천왕 때 신라는 6세기 초에 가서야 순장법을 금하고 상복을 정하였습니다. 백제도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상복제도를 제정한 것으로 보아 상례 절차에 따른 수의의 상례 복식이 사용된 것은 영원이라는 계세 사상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순장법이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낭랑과 고구려, 백제의 묘제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미리 대처하여 예를 갖추었으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은 무덤에 넣어 후장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을 위한 예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 의례, 저승의 공간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저승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에 기록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죽음에 대한 예를 행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기본적인 상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와의 본격화된 교류로 무덤 양식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거대한 적석목곽분에서 점차 작은 횡열식 석실분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고요. 받침돌을 쌓고 봉분을 둘러싼 호석을 두르고 호석에 12지 신상을 새기는 무덤 양식이 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토장을 이주로 하던 우리나라의 불교의 영향으로 다비제가 성행합니다. 즉 화장이 성행하였다는 거죠. 얘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분묘는 치장하는 것은 사책에 비방만 남길 것이요 인력을 수고로 하면서도 죽은 혼령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종 후 열흘이 되면 왕궁 밖들에서 불로 태워 장사 지내고 상복을 입는 경중이야 규례에 있을 터이나 장례 절단은 힘써 검약하게 하라. 유언대로 법유사 남쪽에 불사르고 유골은 동해에 뿌렸다고 옛 문헌은 정합니다.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대석상에 불교식 장법에 따라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대왕바이라 하여 장고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문무왕이 왕의 신분으로서 화장을 단행한 뜻은 완전한 국가의 통일을 위하여 신라에 자주 침략하는 왜구를 격퇴할 동해의 용이 되겠다는 소망과 군왕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능로에 대한 비판에서 몸소 검약한 불교식 장법을 택한 것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문무왕뿐 아니라 많은 왕들과 승려들이 화장을 하였습니다.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불교식 장법이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왕실이나 귀족 외에 일반 상민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후대에도 농어촌에는 풍장이나 야장,
초분 등의 이중장이 존속했던 것으로 보아 일반 상민들의 경우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에서는 통일 전후를 경계로 하여 무덤들이 종래의 평지로부터 분지 주변을 구릉지대로 옮겨가며 거대한 적성목과 봉토분들은 점점 축소되어 소형화되고 간편한 석실묘로 바뀌어 갑니다. 석실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 세로 3m이며 높이는 4m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혀지다가 그 꼭대기에 이르러 한 장의 판석으로 덮인 것입니다. 현실 바닥의 중앙에는 캐넨돌로 쌓은 높이 70cm의 2인용 관대가 마련되어 있어 합장묘로 밝혀지기도 하는데 관받침의 입면에 사람 모습을 새겨놓아 시신을 누이도록 한 것입니다. 석실묘는 벽면에 회칠을 한 것이 보통인데 그 벽면에 벽화가 없는 것이 또한 신라 고분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 묘제의 발달은 당시 왕릉들에 대한 조형에서 가장 완비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왕릉들의 외형은 다른 분묘들과 한눈에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묘에 여러 가지 장식을 갖춘 것이 특징이고 비각을 세우기도 하고 석인, 석수 등으로 신도를 장식하고 무덤 주위에는 호석, 성란을 두르고 12지신상을 조각하여 배치하는 등 호화롭게 꾸밉니다. 왕릉의 예부 형식에 따라 아무 성물이 없는 봉토분, 봉토 기단에 자연석을 군데군데 돌린 것, 봉토 하부에 석축을 쌓은 것, 봉토 하부에 12지신상을 조각한 것, 호석으로 돌린 것, 봉토 하부에 12지상 외에 묘 앞 석인 등 성물을 배치한 것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형식은 고려, 조선의 왕릉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국식 왕릉이 시작이 됩니다. 불교식으로 다비를 하는 화장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 풍습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왕릉 외에는 봉분도 없는 것이 많이 생기고 고로가 많이 생깁니다. 고로는 그대로 땅속에 묻히기도 하나 지하에 돌로 석관을 짜고 그 안에 고로를 넣기도 하고 고로가 들어있는 다듬은 석함을 지하에 묻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불교 영향으로 화장이 발달하면서 상장내는 처음에는 통일 신라의 예법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골호 대신 소형 석곽을 사용한 점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화장묘와 구별이 됩니다. 자녀가 동등하게 제례에 참여하는 윤회 봉사제도, 성종 4년에 제정 방포된 상복제도와 장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어 있던 백일장 및 삼일장 제도, 국상에 활용된 역골 단상 제도, 고려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가족묘지 제도의 탄생이 고려시대입니다. 불교를 국시로 한 까닭에 여전히 화장제가 성행합니다. 신라와 동일하게 화장묘는 주로 상류 귀족층과 승려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함께 일반인들도 화장에 의해 장례를 치릅니다. 7세기 초 중엽부터 유행하였던 다비장법은 12세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장법과 병행됩니다. 12세기가 되면 다비장법은 완전히 정착을 하고 12세기 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불승의 장법이 한결같이 다비장입니다. 고려시대의 무덤 형식은 석광묘, 토광묘, 회광묘, 화장묘이고요. 석광묘는 세부적으로 수열식 석광묘와 행구식 석광묘로 분류됩니다. 석광묘는 조성 방식과
구조 내용에 따라 크게 석광직장묘, 토광목관묘, 토광목광묘로 구분합니다. 회곽묘는 묘광을 굴광한 후 목관을 안치할 공간을 제하고 네 곳의 공간을 석회로 채워 넣은 무덤 형식으로 극소수 발견됩니다. 화장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고려시대 이전에는 불교도들이 화장묘에서 묘지가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장이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대개의 경우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석실묘, 귀족이나 상류층 중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 화장묘,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석곽이나 토광묘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의 화장묘는 네 벽면 바닥과 이를 덮는 6매의 판석으로 조립된 소형 석관을 사용하고요. 석관에 화장고래 또는 유골을 섞어 석실이나 석곽 내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석관에 고로를 넣거나 목관에 화장한 유골을 넣어 석관에 경납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시대의 화장묘와 구별되고 고로 대신 석관을 사용한 점에서 통일기의 화장묘와 구별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버리는 악습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불효를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이나 손자가 공양을 하지 않을 때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이 끝나기 전에 상복을 벗고 형상복을 입는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효를 강조하는 사회와 상을 당했을 때의 복제도, 묘제에 대한 근거로 볼 때 고려장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추측하건대 당시에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의 화장제도는 원나라를 통하여 고려 말 충렬왕 때 안유에 의해서 송대에 만들어진 성리학이 처음 들어오고 주자가래에 의한 장례가 수입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안유는 안유 백의정이 1298년 왕을 호종하여 중국 영경에 가서 10여 년간 체류하면서 주자학을 연구하고와 이재현 등의 제자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우는 거죠. 이재현 등은 불교 자체를 배척하기보다는 사원의 폐해와 승려들의 비행을 공격합니다. 정도전 등은 불교 자체를 멸륜 해국의 도라하여 이를 극력 배격합니다. 화장 금지에 대한 문헌상의 자료는 노국공주가 운명하자 공민왕이 불교식으로 화장하려 했을 때 신하가 반대하여 중지하였다는 기록이 최초로 나옵니다. 강력한 척불과 주자가래에 의한 상장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교의 상장례를 위협하게 된 것은 공민왕 때 조준등이 상소의 글로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끊는 당시의 풍속을 크게 한탄하고 주자가래에 의해서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몽주는 주자가래를 모방하여 가묘를 세우고 제사를 모십니다. 가묘는 사당을 말합니다. 유학자 정슬비는 친상 때 주자가래를 준행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양왕 원년에 화장 금지가 상소되었습니다. 동 2년 8월에는 사대부 서인의 제례는 주자가래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반포합니다. 동 3년 5월에 복제를 고쳐 대명율복제식을 따르도록 하고 3년상은 하의 통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교식 화장은 금지되고 주자가래에 의한 토장과 3년상이 시행됩니다. 유교식 가묘를 세우고 대부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됩니다. 고려말
신진 사대부들이 실권을 쥐게 되고 그들에 의해 주자 가래에 따르는 상장 제례가 본격적으로 추구됩니다. 불교식 화장이나 장법은 일반 사회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승가 내부에서만 존속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새 나라를 건국하고 사흘 뒤인 20일에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립니다.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없애버려 폐단을 없애야 한다. 불법이란 오랑캐의 한 가르침일 뿐이기 때문에 승리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생업에 종사하라 고 건의했고요. 자, 초기 중기에는 유교적 상장내 문화가 정착되면서 화장 전면 금지, 회경무덤, 묘제의 경우 주자가래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장을 전제로 한 돌방 무덤에서 회격 무덤으로 전환합니다. 집단묘지, 가묘 제도를 토대로 종법 원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친족, 문중단위 중심의 집단묘지가 성행합니다. 지석 위에 효를 가문의 위세를 내세우고자 묘비의 사용이 더욱 확산됩니다. 풍수 이론을 토대로 한 음택사상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석광면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석실도 거대한 석곽 또는 석관형으로 변해갑니다. 점차적으로 화장묘가 사라지고 중국식 토각묘가 일반화되고요. 외형은 초기 원형과 장방형에서 중기 이후의 원형분으로 정형화됩니다. 묘비 또한 일반화하며 고관 무덤 입구에는 신도비가 세워집니다. 고려시대의 전통 형식을 바탕으로 유학사상이 보완되어졌는데 유학사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간소화되는 양상입니다. 생전 상장내 준비, 조선시대는 자신이 들어갈 관과 곽을 생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생전에 관곽을 미리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자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수의도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 좋은 것으로 골라 입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물들은 죽음 준비 교육의 선구적 모습들이 이미 조선시대의 일상 속에서 자리매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태조는 숭불하는 왕이었으므로 불법과 승려들을 옹호했으며 당시 나쁜 풍습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였지만 사대부들의 세력에 의존하여 조선을 건국하였기에 사대부들은 계속해서 성리학적 입장을 강권합니다. 태조를 이은 정종도 숭불의 왕이었으므로 부왕의 신부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성리학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숭유배불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엄격히 법으로 화장제도를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그 친족과 이웃 마을에까지도 연자의 죄를 물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화장하면 수족을 끊는 형벌, 3개월 이상 상복을 입지 않을 때는 촌장은 목을 벤다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요하였습니다. 6세기 이후 성리학자들에 의해 구체적 시행 방법이 규정되면서 불교적 상장내는 일반에서 찾아보기 점차 어렵게 됩니다. 16세기 초 중반에는 주로 제례, 즉 사당에 제사 지내는 법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상례가 항상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도 상례에 정통한 사람이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주자가래에 기초한 제례는 거의 1년 내내 지내야 하므로 집안 내부서 수시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사찰에서 지냈고 집안에서 지내더라도 사당에서 지내는 풍습이 없었기에 매우 낯선 일이라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16세기 후반이 되면서부터 가래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상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상례비요,
이 책은 신의경이 저술하고 뒤에 김장생이 교정하고 보완하여 만든 책으로 당시 조선시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가 예학에 관한 깊은 조회를 토대로 주자의 가래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전의 복잡하고 상이한 가래서들을 집대성하여 사례 편람을 저술함으로써 보다 조선의 현실에 맞고 실용적인 가래서가 탄생합니다. 일제강점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 및 해방시대를 보면요. 근대적 화장장이 신당리의 설치와 1912년 제정 공포된 취체규칙은 우리의 전통 장례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노천화장장터에서 장작으로 불을 떼어 집행되던 고전적인 화장법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조선 성종대 국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화장이 근 500여 년 만에 합법적인 화장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취체규칙의 핵심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는 것이고요. 개인별 묘지보다는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취체규칙에는 화장장과 공동묘지 설치 허가, 시설, 주변의 나무 식재 의무화, 화장장의 위생관리 등과 같이 현대적인 시설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24시간 이내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현행 장사법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는 건전한 장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대폭 간소화시킨 의례준칙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의례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례준칙의 내용 가운데 상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주와 상복, 염습입니다. 염습, 상기 등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이제 새로이 임의적으로 20여 항목의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제시합니다. 의례준칙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전통 상장례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 정신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상장례 문화는 이제 단순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별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례 문화는 계속 시신 이생 처리 기능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례준칙에서의 절차의 간소화가 가져온 결과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매우 시급합니다. 상중 재의례가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재의례 의식과 부활과 활성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근현대 의례준칙의 절차 의미, 의례준칙의 상례 절차, 1934년에 공포된 의례준칙의 내용은 혼례와 상례, 제례를 그 골격으로 합니다. 내용은 전통 의례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례준칙의 상장례 의례에 대한 규정은 총 20개의 항목, 사례 편람에서 규정한 상례의 절차가 19개의 대절차와 소절차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한 상장 의례의 실제적인 진행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의례준칙은 상례의 순차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의 제시보다는 전통 상례에서 행해왔던 항목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 2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례 편람은 상례의 순차적인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의례준칙과 사례 편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종, 사례 편람은 최초의 대절차인 초종의에서 행하는 의례로서 병이 중하면 정침으로 옮기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속갱이라고 하여 솜을 코에 얹어 숨이 있는가를 절명하면 모두 곡한다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의례준칙에서는 초종회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임종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 결과 초정의에서 이루어지는 역복불식, 곡, 복, 설치, 철족 등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상주는 원래 상주를 세우고 상례를 진행할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하는 절차로 사례편람의 초종의에서 행하는 소절차이고요. 상주와 주부를 세우고 호상을 정하며 사서와 서화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례준칙에서는 상주와 호상 등의 대절차로 제시합니다. 호상은 사례편람의 초종의에서 입상주에 해당합니다. 의례준칙에서는 장의이원이 상례의 절차를 집례하는 사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전통 상례와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소절차를 대절차로 내세운 것이 다르며 이에 따라 상례의 절차상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부고, 사례편람 초종의에서 행하는 부고를 보내 상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대절차로 내세운 점이 다릅니다. 사례편람에서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부고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습, 급, 렴. 사례편람의 사후 1일째에 행하는 습과 2일째에 행하는 소렴, 3일째에 행하는 대렴의 절차를 사후 1일째 하루에 3가지 절차를 행하도록 합니다. 습과 염을 하는 시간이 3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상례에서 흔히 말하는 염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습급렴입니다. 습급렴. 영좌. 사례편람에 가면 습의 절차에서 행해지는 설령 좌설 혼백의 절차. 의례준칙이 공포되던 시기에는 이미 사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통 방식의 혼백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정으로 사진을 모실 수 있도록 합니다. 혼백 대신에 지방을 써서 모시게 한 점은 혼백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정, 습의 절차에서 행해지는 입명정의 절차이고요. 상복급상장은 성복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오복제도 등에 따른 전통의 굵은 제복의 상복을 생략하고 두루마기와 통두건만으로 상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리본을 제시하고 있고요. 새로운 의생활의 시작인 양복에 대해 완장을 제시합니다. 장일, 사례편람의 치장조에서는 천자는 7월, 제우는 5월, 대부는 4월, 선비는 1월을 넘겨 장사 지낸다는 장사 기간의 규정에 해당되는 절차인데 사례편람을 비롯한 각종 예의 공통되는 내용은 사후 몇 일째에 매장하라는 장사 기간의 명시가 없습니다. 단지 성복을 하는 날은 사후 4일이라는 점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사일의 제한을 둔 것은 지나치게 장사기일의 낭비를 막자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상례 3일장, 5일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연결. 전통 상례에 관한 어떤 에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절차의 등장입니다. 굳이 전통 상례의 그것과 대비시킨다면 견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시간을 아침 일찍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장사는 생기복덕과 풍수 영향으로 하관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여 출발합니다. 의례준칙에서 발인시를 아침 일찍 하도록 정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여로 운구할 때는 호창, 즉 선소리를 못하게 하고 정숙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성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역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상가의 밤샘, 대도듬, 선소리,
달구지 소리 등의 상내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천광급회격. 1912년 화장에 대한 규칙을 공포한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준 측에 화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일반인의 화장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뢰준 측의 해설에 의하면 회격은 호리의 발굴, 목근의 천입을 방지할 정도로 한다는 설명이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하관급성분, 봉분의 조성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전통 상례 절차의 급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고 하관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위안제,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안의 경우 반곡을 하기 위해 지내는 성분제의 다른 말입니다. 성분 후에 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정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모시는 집안의 경우 신주를 완성하고 제주전을 지내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의 신주를 모시는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우제는 전통상례의 절차에서 조상신의 의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례편람 등에서 우제를 3회로 정한 것은 시신을 매장한 후 혼벽에 깃들어 있던 망자 혼이 신주로 전이하는 과정이 최소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3일에서 5일에 걸쳐 사무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무제는 실제로 5일이 소요됩니다. 사무제 후에 성묘를 하면서 혼백을 산소에 매장합니다. 사무제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하는 것은 제주 후 완전한 성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고 반곡하기 때문에 사역꾼들이 제대로 성분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조상신의 상징인 신주를 정식으로 모시기 위해 시신에 대한 의례를 중단하는 의미입니다. 의례의 준칙의 내용은 초상의 분위기를 일수하는 절차로 간주됩니다. 3회는 중복이므로 1회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설명됩니다. 조상신의 신주 개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식은 전통적인 상례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 단지 상기 중에만 행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상식이란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망전배, 전물을 올리지 않고 분양재배하도록 정합니다. 상망전은 혼을 위한 의례로서 망자와 혼이 집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혼백이 의지할 수 있는 전을 올리는 것으로 조상신의 승화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상제급 대상제. 전통상례의 기간은 25개월째의 대상 후 담제 길제가 있어 약 27개월 정도 인식. 사례편람 등에서는 대상을 지내 후 탈상. 의례 준칙에서는 소상 후 탈상. 조의. 부의를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하게 합니다. 문상 때는 곡을 금지시켰습니다. 영전에 참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친분이 있으면 참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망자에 행하는 의례를 못하게 하고 상주와의 인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급상복. 상기에는 출근이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기는 장사, 즉 매장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상기는 5일, 14일로 규정합니다. 복기 중에는 화려한 복식을 착용하지 못합니다. 가령 의례 준칙의 상례 절차. 1969년에 공포된 가정의례 준칙의 상례 부분은 1934년의 의례 준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사례편람, 의례 준칙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의 전문은 생략합니다. 가정의례 준칙, 의례 준칙, 사례편람의 비교를 보면 제15조 임종, 병자에게 꼭 물어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는 유언, 임종에 대한 내용과 부고를 명확히 함, 어린 아이의 병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혈족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어 건전한 성장에 장애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는 설명입니다. 수시 사례편람 초정의에서 행하는
설치 철족에 해당합니다. 수시라는 용어는 어떠한 예서나 의뢰 준칙 등에서도 정하지 않던 용어입니다.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시 용어는 한국민족종합조사보고서 등 현지조사보고서에 등장하면서 예서의 규정에 나오는 용어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상,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역복불식이라는 초정의 소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서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제. 자, 가정의뢰 준칙에서는 사례 필름에 사용하는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제라 표현하고 특히 장자를 주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장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장자와 중자의 관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인 제8 상복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례필람은 성복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절차이고요. 내용은 8촌 이내의 친족으로 복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전통적인 오복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호상 의뢰준칙과 같은 절차이고요. 사례필람에서는 초종의 의소 절차에 해당됩니다. 제21조 부고, 단체명의 부고를 금하는 규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22조 입관, 사례펠람의 대렴의 소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은 스브 절차에서 행하는 목욕 후 수의를 입히며 대렴의 소절차인 입관을 행하면서 보공하는 절차를 설명. 소렴의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습, 소렴, 대렴이라는 3일에 걸친 절차를 단 하루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관이라는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시신을 다루는 의뢰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영좌 16조에서 설명된 영자를 차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펠람은 스브의 절차에서 설령 좌설 혼백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24조 명정의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같으나 한글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26조 상복, 복인의 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상복의 종류보다는 상복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양복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배로 만든 상장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준칙의 완장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복인의 경우는 검은 상장을 가슴에 달도록 합니다. 27조 조문,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례필람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조라는 용어 대신에 조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용어의 의미상 성립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의뢰준칙에서는 이를 조의라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음식 대접, 조화를 금하고 있습니다. 28조 장일, 장례는 5일 이내에 지낸다. 의뢰준칙과 동일합니다. 29조 장사,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조 장지, 공동묘지와 납골당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조 청광, 남좌 여우 협장, 매장의 이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의 기준이 없어 혼돈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32조 행대 및 지석, 의뢰준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절차입니다. 사례펠람을 금묘 후에 행하는 하관의 절차입니다. 제33조 연결식, 의뢰준칙에서 처음 등장한 절차이고요. 견전을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송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참석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한 배려입니다. 일제의 군대식 조화식 개념이 가미됩니다. 연구자 또는 연구 수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운구합니다. 의뢰준칙에는 운구 행렬 순서를 명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의뢰준칙에서는 행렬 순서를 사진,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 순으로 정합니다. 전통적인 행상 행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관시, 중요시하는 전통과는 달리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는 즉시 하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격과 지석을 묻는 일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훈으로 알려진 회백은 금하고 있습니다.
위령제, 신주가 없는 경우에 성분이 끝난 후 행하는 평토제 혹은 성분제, 반운제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주가 있는 집안에서는 제주전을 올려 방곡에 대한 의례로 삼습니다. 채백을 매장하고 혼백에 의지한 망자혼을 승화시켜 신주로 전이시키기 위한 제주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의식인 제주전을 올리고 방곡하는 것입니다. 방곡할 때는 영여의 신주를 모시는 방법은 신주의 앞쪽에 혼백을 뒤쪽에 안치하는데 서로 붙여서 놓습니다. 이는 접촉 주술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별도 축문까지 제시하면서 위령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반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우제는 지내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조상신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금지함으로써 시신을 매장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전통사회에서처럼 신주를 모시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첫 성묘, 장례 후 3일 안에 성묘하되 제후와 사무제는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제후와 사무제를 지내지 못하게 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신주를 매주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신주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8조 탈상 의례준칙에서도 망자의 상기에 따라 복기를 달리했던 것과는 달리 복을 입는 기간을 생략하고 탈상까지 상기에 대하여 운명한 날로부터 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100일, 그 외에는 장일까지 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는 상을 당한 당사자의 집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친척 복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게 하였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은 상례의 절차 제시보다는 상례의 각 항목을 무작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부가 어떤 것을 입어야 하고 영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등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이나 실행 방법만 제시하고 있어 상례 전반에 흐르는 본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상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공동체의 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닌 의미상의 중요성을 모두 무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절차 가운데 부수적인 행위만 치중하고 있어 이의 실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건정가정의례준칙 1999년에 발표되었고요. 제4장 상례, 제9조 상례, 사망 후 매장 완료 또는 화장 완료 시기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에 노제, 반우제 및 사무제의 예식은 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10조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합니다.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 위령제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행합니다.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 충문 입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합니다.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제1호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행합니다. 제12조 장일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상기,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로까지 합니다. 상기 중 신인을 모셔두는 괴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합니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을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하는 기간은 탈상시까지 합니다. 15조 상제,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의 비속은 상제가 됩니다. 추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는 최근친자의 상례를 주관합니다. 부고, 신문에 부고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운구 행렬 순서는 명정, 영정,
운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과다한 장식이 아니합니다. 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 규례는 생략합니다. 제5장 제례 19조 제례 구분. 제례는 기제 및 명절 차례로 구분합니다. 기제의 대상은 제주부터 이대조까지 합니다.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냅니다. 21조 차례. 차례의 대상은 기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차례는 매년 명절, 설날,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냅니다. 제수는 평상시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3장 장래의 역사적 변천을 마치겠습니다.